먼저 GSAT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일단 결과를 살펴보면요. GSAT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힌 그런 시험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문항수, 시험 시간, 문제 유형 거의 변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약간 난이도의 조정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각 영역별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경우는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난이도가 약간 높아진 영역이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는 언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면 뭐 난이도가 좀 낮아진 그런 유형도 좀 있었죠. 그러니까 시각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시중에 나와 있던 문제집보다 훨씬 쉬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일단 시험 구성을 보면 네 과목을 보죠. 언어,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 네 과목을 보고요. 각 이제 문항수 대비 검사 시간을 보면 일단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한 문제당 1분이 좀 안 됩니다. 그죠? 뭐 그만큼의 시간에 이제 근데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예전에는, 이번에는 약간 특이하게 언어 논리에서 이제 지문도 좀 어려웠고 제시문도 길었고 그런 부분이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수리 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통에 항상 이제 어려운 과목으로 속하죠. 그래서 나는 수학 포기했는데 나 진짜 왜 여기 또 와가지고 지금 수학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게 수학이던가요? 시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학하고는 약간은 거리가 좀 있죠. 그러니까 수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제 싫다는 것은 비슷하실지 모르겠으나 이게 수학에서 나오는 공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리적인 사고 이런 걸 요구하죠. 특히 자료 해석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도 한 문제당 1.5분을 주는 꽤 이제 많은 시간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시간이 충분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영역에 비해서 문항 대비 시간 수가 좀 더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추리 같은 경우는 30문항 30분, 시각적 사고 역시 30문항 30분에서 이거는 이제 항상 동일을 하죠. 이 문항수하고 검사 시간 항상 동일합니다. 거의 지금 몇 년간 동일해 왔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이 난이도가 조금씩 이제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좀 있었죠. 일단 난이도 시각적 사고가 다소 쉬웠다고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공부를 해보면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 과목이 시각적 사고입니다. 공간지각이라고도 이제 흔히들 부르시기도 하는데, 보면은 미치겠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3차원적인 사고가 잘 안 된다. 이거는 뭐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전개도 같은 것들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전개도 이건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접으라고 하는데 그냥 머리가 접히는 것 같다. 막 종이 잘라도 되냐? 종이를 잘라 접어봐도 되냐? 이렇게 막 많이들 물어보시기도 하고, 특히 이 시각적 사고 같은 경우에서는 또 삼성만의 약간 독특한 유형인 뒷면보기 있죠. 그러니까 펀칭 뚫는 거는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접기도 하고 저렇게 접기도 하고 했을 때 뒤집었을 때 뒷면의 모양이 뭐냐? 뭐 이렇게 묻는 이제 종이 접기 유형이 있었는데, 이 유형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유형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시각적 사고의 후기를 보면 GSAT에서 이번 시각적 사고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시중에 나와 있던 문제집보다 훨씬 좀 쉬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건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저는 계속 이 시각적 사고라는 것이 이 GSAT에 들어온, 그때 당시엔 SACAT라고 불렀지만 하여튼 그 이후로 줄곧 얘기했던 게 시각적 사고 어려워들 하시고 시각적 사고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시각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쳐다볼 때는, 바라볼 때는 이거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생소하고요. 근데 그만큼 낯익어지는 경우도 낯익어지는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충격적인 것에 비해서 좀 공부했을 때의 정답률이 많이 올라가는 유형의 시각적 사고입니다. 물론 이거는 충분히 공부가 됐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집 한번 풀어봤다고 이게 이렇게 시각적 사고 실력이 올라간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각적 사고 같은 경우는 처음에 봤을 땐 어렵다 하더라도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꽤 이거 할만합니다.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실은요. 그런데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이게 언어 논리, 추리, 뭐 수리 다 비슷한데요. 여기는 한번 어렵게 딱 보이면 이게 어려운 것이 쉬워지는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도 이게 급격하게 쉬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기술을 익히면 이게 급격하게 쉬워지는 그런 파트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뭐 공식이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뭐 이것만 알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만 알면 그 문제만 풀려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문제를 푸는 방법, 정말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지 이상한 기술 같은 거 가지고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하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그걸로 풀리는 문제가 몇 문제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기술만 익히면 확실히 쉬워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 있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본인의 내공 그러니까 기본기가 탄탄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언어 논리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논리도 이게 조금만 어려워지면 확 어려워지게 느껴지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시문의 내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길이가 약간만 길어져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번이 특히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기가 탄탄히 갖춰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논리가 어려웠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미칠 듯한 난이도,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고들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웠긴 어려웠는데 예년에 비해서 어려웠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할 만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뭐 손도 못 댈 정도였고 시간도 너무너무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물론 이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높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높긴 높았지만 이제 기본기가 갖춰진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왜 그 고수들 간의 얘기, 그 고수들 간의 무슨 대결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어려워도 잘한 사람은 잘한다. 그 쉬워도 못하는 사람들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아무래도 GSAT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죠? 왜 우리 수능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수능 같은 경우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렵게 나와도 잘하고 뭐 쉽게 나면 이제 약간 좀 그래도 좀 잘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약간 그런 측면이 좀 강해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난이도는 이제 그랬다는 거고요. 시각적 사고가 다소 쉬웠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눈에 익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각적 사고가 미칠 듯하게 어려웠다라는 말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역시 공부한 걸로 어느 정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라면 연습으로 극복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는 예년에 대비해서 약간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시험 규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답 감점 있습니다. 틀리면 감점이라는 거죠. 몇 점일까요? 틀리면 그건 모릅니다.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공부할 때 뭐 오답 감점이 몇 점이다라는 것을 뭐 저희들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좋죠. 뭐 틀리면 마이너스 1점이고 맞으면 플러스 1점이고 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딱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라면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걸 저희가 말씀드려도 됩니다.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거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이 확인할 길은 없거든요. 그죠? 뭐 여러분한테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가져가서 답을 맞춰봤더니 이 사람이 말한 거랑 내가 답 맞춰본 거랑 다르던데? 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죠. 시험지를 가져갈 수도 없고 여러분의 성적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함부로 얘기할 수도 있으나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 약간 우리는 이제 공부를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 아니면은 함부로 믿거나 그러진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 감점이 있다는 거, 이거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몇 점인지는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건 이런 얘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주위에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의 약간 경향을 보건데 맞았을 때 1점이라면 틀렸을 때 마이너스 1점이다.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느낌입니다.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제 추론해 보건데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오답이 몇 점이냐라고 할 때 예전 이제 다른 오답 있는 시험들 같은 경우 보면 물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았을 때 1점이라면 틀렸을 때 마이너스 0.2 아니면 0.25 뭐 이런 경우가 좀 더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거랑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해보는 정도긴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걸 어쩌란 얘기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 오답 감점이 있으므로 모르는 문제는 찍어라, 찍지 마라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답 감점이 있으므로 아예 안 본 문제는 이거는 찍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선택지가 2개 정도 남았다. 이러면은 오히려 찍는 것이 기대값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하기 때문에 나는 약간 그런 전략으로 시험을 대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결과가 좋은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답 감점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역별 꽈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꽈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모든 과목을 잘 봤어도 하나의 과목이 특정하게 아주 그 점수에 미달이 되면 평균 점수가 높더라도 총점이 높더라도 시험에서 탈락시키는 제도 그게 꽈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꽈락 같은 경우도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근데 이 꽈락이 몇 점이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몇 점이다라고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이제 그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약간 추론해 보면 뭐 꽈락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봐서 평균보다 몇 점 아래는 꽈락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어떤 과목이
예를 들어 시각적 사고가 평균이 한 50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보다 한 15점 정도 아래인 35점을 과락으로 하자. 뭐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정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절대 수치를 정해서 이건 국가고시에서 보는 방법인데 뭐 PSAT나 뭐 리트나 이런 데서 보는 방법인데요. 어떤 과목이 그냥 절대 점수를 정하는 겁니다. 40%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40점이 안 되면 그냥 꽈락이다. 이렇게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GSAT는 어떤 식으로 과락을 정하는지는 그거는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밝혀진 부분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과락이 있다는 걸 대비해서 모든 영역을 다 조금씩 준비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공간 지각은 그냥 이제 시각적 사고죠. 시각적 사고는 그냥 버릴 거야. 이거는 내가 포기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머지에서 내가 이제 모든 점수를 올려가지고 내가 원하기 못하는 시각적 사고를 만회할 거야. 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시각적 사고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못하는 과목이 있다면 저는 이제 시각적 사고 예를 들었지만 못하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도 어느 정도 이상은 맞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 대비는 하긴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여러분께서는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지에 필기가 가능하냐? 이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각적 사고 예를 들어 보는데 시각적 사고를 보는데 시험지에 필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눈으로만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되게 괴로울 수 있거든요. 특히 종이 뒷면 보는 거라든가 펀칭을 뚫는다거나 이런 거는 뭐 표시를 못하면 거의 괴롭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역대로 최근 이제 여러분께서 의미 있는 연도를 생각해 볼 때 필기를 하지 못하게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기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잘 모르고 갔다가 잘못된 감독관을 만나는 바람에 감독관이 이제부터 필기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필기가 안 됐던 적이 없었는데 한 번쯤 다시 알아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런가 보구나. 이번부터 필기가 안 되는가 보다 해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그 반만 그 감독관이 잘못하는 바람에 그 반만 되게 피해를 보거나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알아가시는 게 좋은데 시험대 필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준비물,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 사인펜, 수정 테이프 이런 걸 가져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걸 되게 많은 걸 챙겨오라고 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개인 필기구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샤프, 지우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게 의미가 있냐? 엄청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이 보통 평소에 공부할 때는 샤프나 지우개 같은 걸로 공부를 하십니다. 그죠? 근데 시험장에 가가지고 갑자기 자 여기서는 샤프 못 씁니다. 지우개 못 씁니다.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만 써야 됩니다. 라고 하면 되게 당황하는 경우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필기구를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를 알아가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삼성은 역대로 자기 필기구를 못 쓰게 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GSAT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특별한 특이사항은 그렇게 없었다. 언어 논리가 좀 어려웠다는 점, 그게 좀 어려웠다는 점이 그나마 좀 이제 특이사항이었다. 앞으로 언어 논리가 계속 어려워질 거 아니야? 앞으로 경향이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이제 그거는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번에 시험 출제하는 방식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이제 이 삼성에서 이제 정할 내용이니까요.